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막힌 정치의 맥을 확 뚫어줄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서용주 맥정치사회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의 김민석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까지 역사적 관례 속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사법농단입니다. 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예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참여해 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퇴역의 길을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이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세우는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거로 다 끝나는 것이냐? 재판 재개해야죠.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놓은 것이 사실상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법관 임명하는 그 권한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갖은 협박과 압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상 초유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어떤 얘기인지 그래픽 보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청와대 패싱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대법관으로 손봉기, 김성수 이렇게 두 명을 임명 제청했는데 7개월을 끌다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을 서면으로 제청한 겁니다.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하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은 대통령의 이제 대면을 하고 이제 제청을 하는데 대면 없이 일방적 제청을 하니까 송영길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의 이유가 늘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영주 소장님, 네. 청와대 패싱입니까? 패싱이죠.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패싱이고, 예. 사실 조금 더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고, 시비 걸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싸움을 건 것이다. 대법원장이 삼부요인 중에 한 명인데 본인이 이게 그 관례, 김민석 당대표는 이게 관습법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관습법도 법이라고 봤을 때는 법 위반상이라고 저는 의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왜 그럴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된 게 2023년 12월 8일이에요. 예. 윤석열 정부 때죠. 윤석열 정부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6명을 제청을 했습니다. 그때 서면 제청 없었어요. 근데 왜 현 정부 들어서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이죠? 장동현 대표는 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왜 내란의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몸부림을 안 쳤어요? 그러면 왜 이 정부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어떤 사법부의 독립뿐만 아니라 이게 대통령한테 서면 제청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법관을 임명했다는 것은 예. 사실상 탄핵의 사유에도 속할 수 있을 뿐더러 탄핵을 가기 전에 본인 스스로 이제 2028년 총선에 장이 열리잖아요. 저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저는 그런 정치적인 총선 출마까지 염두에 뒀다고 저는 생각하시는 총선 출마를 건가요? 염두에 뒀다고 보는 예. 거예요.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저는 그거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일이다. 수 없다. 임명제청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한테 좀 얼굴 보고 제가 이래 합니다. 이분들을 제가 좀 이게 청구할 테니까 좀 동의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가 어렵습니까? 종이 한 장 날려서 서면 제청했다는 것들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예. 결국 이거는 2028년에 본인이 이제 대법원장 임기를 뭐 다 못 마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 가서 뭐 총선 출마해서 배지를 달겠다. 그런 의도 아니고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 봅니다. 네. 청와대랑 협의가 계속 안 되니까 공백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 대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원과 이재명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겠죠.
그동안 87헌법 체제에서 의회에서 이루어왔던 관행을 예. 민주당이 여태까지 다 무시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근데 이번에 그 대법관 임명에 제청을 둔 것을 가지고 예. 청와대와 이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조금 전에 영상에 서서 그 법원 행정처장에 나와서 말씀했던 것만 보더라도 지금 손봉기, 김성수 부장판사 제청을 했는데 예. 그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는 그 김민기 판사를 원했다라는 해석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이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김민기 판사 같은 경우에 지금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라든지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 계속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거기 안에 조금 더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부분이세요? 이번에 법안이 개정돼가지고 공소취소의 사유에 예. 어떤 기준들이 필요할 텐데 예.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로서 그 기준이 확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태까지 이견이 있어가지고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남겨둔다면 이 공소취소 사유와 관련돼서 법원의 어떤 판단이나 판사, 대법관들의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잘못된 판례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국민 어떤 법 감정이라든지 이런 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청권을 실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뭐 조금 전에 김민석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법행위라고 하는데 무법행위라는 것은 그냥 정치적 프레임이 그 어떤 네이밍인 거고 예. 어떤 그런 표현인 거고요. 그렇게 무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거는 대법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김용태 의원 얘기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하는 대로 청와대에서 받아줄 수 없었던 게 공소 취소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었다. 여러 가지 예. 뭐 예. 그래서 하지만 이견이 있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라는 것이고 서영주 소장님은 총선 나가려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의심까지 든다라고 하셨는데 한동훈 의원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갑자기 민주당이 관행 타령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헛소리하는 민주당 정권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 위반할 때는 아주 하찮게 여기더니 갑자기 관행이 왜 중요해졌냐 이 얘기입니다. 관행 법사위 관행은 어기지 않았냐. 그땐 가만히 있더니 왜 여기선 또 관행이 중요하냐 이 얘기거든요. 법사위 관행하고 그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대법관의 임명 제청에 대한 관행이 비교할 만한 건가요? 비교가 잘못된 겁니까? 비교가 잘못된 거죠. 예. 법사위에 대해서 사실 법사위는 조금 옥상옥의 개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국회의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것이고 상대당을 배려해 주는 정도 수준에서의 관행인 것이고 지금 이거는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동의를 해주고 국회가 동의해주고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절차를 둔 이유들은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지 않게끔 아니면 또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않게끔 서로 견제 균형에 대한 그런 사실 관습법적인 사항이 있는 거예요. 예. 법사위 주는 거는 관습법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 대상 아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헛소리라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 한번 보세요. 그게 헛소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탄핵? 사실상 이런 식으로 너무 노골적인 정치적인 그 대법원장이 개입을 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건 사실 저는 이건 정치 개입 정도로 들어가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해도 될 일을 했다. 제가 탄핵 앞서도 시도 가능성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네. 국회 내에서 김민석 대표도 나가셔라 그랬잖아요. 나가시란 말은 시간을 줄 테니까 나가는 거고 안 나간다면 탄핵을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탄핵을 노리는 거라니까요. 아. 탄핵을 받았다. 이 정권으로부터 뭔가 핍박을 받았다. 그래야 이 출마에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늘상 그래왔어요. 저는 그런 답습을 윤석열 정부에서 배워서 똑같이 써먹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불량 학생 나가라. 오늘 김민석 네.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나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법대로 예. 했던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 당대표 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청와대의 심부름센터 역할을 자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많은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뭐 관행을 저희 국민의힘이 관행을 따지고 하면은 법대로 했다 문제될 거 없다고 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조희대 대법원,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법보다 관례나 관행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을 지켰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7개월 정도의 어떤 청와대와 교류가 있었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대법원장으로서의 법적인 권한을 실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가지고 탄핵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당이 여태까지 해왔던 논리와 본인들이 해왔던 답습해왔던 그런 어떤 행동들하고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선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기환송에 대한 그렇습니다. 앙금이다. 파기환송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해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 들고 예. 계속 앞으로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소취소권을 이제 김영태 의원이 얘기했는데 공소취소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런 우려만 있는 것이고 그 어디에도 공소취소의 법률란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능성을 싶고. 얘기하는 거죠. 가능성을 예. 가지고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얘기한다 예. 이건 아닌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사건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란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있을 윤석열 등등에 대한 재판도 앞두고 있고 이게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명 공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석이 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사람으로 채워서 이게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다는 예. 그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을 절반 받고 본인의 입장을 절반 하면 될 것인데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밀어붙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내란 사건에 대한 규정들을 대법원에서 뭔가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것까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서 예. 공소취소의 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내란 청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 굉장히 조금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왜 이거를 협의를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협의가 안 됐으니까 뭐 그랬겠죠. 아니 예. 협의를 안 됐는 게 아니라 윤석열 예. 정부 때 협의가 잘 됐을까요? 그냥 대통령 윤석열이 하라고 하는 대로 예.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는 왜 안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권마다 차별화해서 움직이는 대법원장이라면 이건 정치적인 중립성을 철저히 위반한 거라고 저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계속 그 내란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민주당 모 의원께서 당시 그 계엄 있고 난 뒤에 대법원장하고 3부 회동서를 제기하고 했었잖아요. 가짜뉴스 막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인 게 드러났었고 예. 그러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가지고 뭔가 마치 계엄과 연동되어 있을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당시 대선 당시 후보에 대한 그 파기환송심에 대한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번에 만약에 탄핵을 시도하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비를 건 격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거 탄핵 가면은 해코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쨌든 2명 공석이 됐을 때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여러 가지가 참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뭐 공수처 출범입니다.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국회 가서 또 다른 현안들 당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또 형사노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걸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판단하에 제가 제출했고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또 오늘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리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래야만 조직이 좀 안정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습니다.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뭐 이어지는 개각 일정 부분들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뭐 아직도 안 나갔어 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예 뭐 종이로 제출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는 사의 표명, 예. 입장, 의견만 구두 드러냈던 전달. 것이고 예. 이번에는 인사혁신처에 그러니까 행동을 취한 거죠. 예. 공식적인 문건을 접수해서 사직서가 접수됐다라는 것이라서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거를 반려할 건지 아니면 받아들일 건지 이 결정만 남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제출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 예. 사실 뭐 본인도 말을 했지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아. 그래서 이가 지금 임플란트를 6개 정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불면증도 있다고 그러고 해서 하여튼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워커홀릭에 준하는 분이라서 예. 엄살은 안 피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 검찰 개혁을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후속 조치로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기계적인 거라서 네. 본인이 의원의 입장에서 입법부로 돌아가서 보안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안수사 요구권이 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미진하다고 하니 의원으로 돌아가서 국회에 와서 미진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그 빈 구멍을 본인이 직접 입법부에서 좀 메워보겠다.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공감하는 것들이 이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 이거는 개혁의 완성일 수 없다라는 말들을 저는 정성호 장관이 조금 아주 깊이 숙고한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 정도 되면 예. 더 이상 잘 버티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일도 일이지만 예.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건강도 좀 추스리시고 입법부로 돌아와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스갯소리로 댓글에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이쯤이면은 사표 받아줘야 된다. 뭐 이런 댓글까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잘 버티시라 이런 입장을 전한 상황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또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사직서를 낸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보안수사권 폐지 그리고 공소치유 사유가 넣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전국 상황에서도 본인한테 이게 모든 것이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결정을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 결정했다고 해서 국민적인 면죄부가 씌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있으시면서 대통령의 그런 의지나 집권 여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안 수사권은 폐지된 예, 거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적 예. 평가는 뒤따를 거고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앞으로 예상되는 공소취소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들이 많이 되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본인의 양심하고 많이 좀 반대되는 것들이 있을 거로 예상되다 보니까 아마 결정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뭐 시나리오긴 하지만 어쨌든 김민석 당 대표가 됐고 공소 취소와 관련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검찰 수사권, 그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그 동안의 대통령의 기류가 달라졌던 것을 예를 들어봤을 때 예. 결과적으로 공소취소 사유가 들어간 것에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빠르게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도 또 저희 당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당 대표도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 기소가 맞다면 당연히 공소는 취소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는데 한동훈 의원도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공소 취소 작전 시작 아니냐.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이런 본인의 이제 주장을 썼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제 공소 취소하기 무서운 정성호 장관이 이미 세팅을 다 해놓고 도망가겠다고 사직서 낸 거다. 이제 특공대들의 진짜 작전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이름이 참 긴데 공소 취소 특공대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이 잘못되었다고 공소 취소에 밑밥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시선이 비뚤어졌어요. 삐뚤어졌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좀 보면 좋겠고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의 역할을 부담스러워해서 도망갔다.
정성호 장관이 도망가면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장관이 거기에 총대 예. 메고 하겠죠. 그게 아니니까. 사실 정성호 장관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보안 수사권 폐지 부분들은 국민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겨달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셨고 결국에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가서 본인이 그 역할의 마지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고 저는 뭐 공소취소권은 지금 나오는 것들은 지금 현재 뭐 가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예. 좀 맞지 않은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공소취소권을 노골적으로 시도한다? 그럼 바보 같은 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신데 그걸 그냥 눈뜨고 보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그냥 정부가 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어떤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저는 공소취소권에 대해서는 뭐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건데 저는 그 김민석 대표 말이 틀린 말이 있나요? 조작 기소가 밝혀지면 예. 공소 취소해야죠. 그러면 조작 기소가 입증이 되면 그렇죠. 입증이 예. 되면 그러니까 검찰이 한 기소가 조작됐다는 게 입증이 되면 당연히 그 기소를 취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그걸 남겨둬요? 그건 그 아니잖아요. 입증을 그럼 누가 하는 건가요? 그 입증을 이제 예. 이 검찰이라든지 아까 말씀했던 이런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TF에서 검토를 하는 것인데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그렇죠. 예. 검찰 인권존중 미래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작 기소가 있다면 공소에 대한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입증을 허위로 하는 자체도 범죄 예. 행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공소 취소로 간다고 하는 것은 가상의 현실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사건을 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공소 취소하고 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예. 지난 우리 광복절 연휴 때 그 개헌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그 뉴스에서 많이 다뤘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핵심은 개헌에 대해서도 핵심이고 이 대법관 임명 문제라든지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핵심은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민주당이 공소 취소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진정성을 국민들께 입증하려면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면 됩니다. 나 재판 받겠다. 그 한마디만 하면 국민들이 아마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의지들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판에 대한 언급을 못 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대통령 앞에서 재판 받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약속해달라고 하셨는데 답이 없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응답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응답이었습니다. 다른 무응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재판 재개에 대한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되게 무서움, 기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거로 추측이 되고 결과적으로 공소 취소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통령 재판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재판을 받게 되면 받게 되는 근데 것이고 그 한마디를 해달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개헌도 그렇고 이제 그 한마디를 대통령이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미 예. 재판을 받고 있다가 대통령이 되고 중지된 거잖아요. 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재판 받겠다라고 말하라는 것도 참 뭐라고 하죠? 쓰여진 대로 읽어라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고 연임 도전을 할 수가 없는데도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걸 왜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냐고 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금 최근에 얘기했죠. 연임은 있을 수도 없고 헌법상에 그거는 금지돼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연임 안 하겠다는 못 한다는 소리예요. 공소 취소권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본인 생각에는 끝나면은 재판을 받겠지 생각하는데 내가 재판 받겠다 또 재확인하라는 것들이 사실상 그게 조금 상대에 대한 존중이 맞나 대통령에 대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침묵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침묵이 나는 재판을 받지 않겠다로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뭐 그건 너무 비뚤어지게 보는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또 청와대에서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네.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세 사람 네.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고 그리고 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말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헤드라인을 장식할 말은 대통령이 정청래 의원에게 하는 말이 이제 헤드라인이 예. 되겠죠. 그다음에 당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너무 치열했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동력이라는 것은 민주당 내 분열이 계속되면 아무리 새로운 지도부가 오더라도 뒷받침이 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끌수록 진영 내에서 전당대회에 있을 수 있는 갈등과 반목들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초기에 진압하자라는 차원에서 만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통합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많이 좀 도와달라라는 것들 그리고 민생과 통합, 구조적 다수에 대한 얘기들을 예. 저는 당부하고 특히나 정청래 의원에게는 정청래 의원이 오늘 표정이 밝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밝게 하겠죠. 예. 거기에서 얼굴을 어둡게 할 필요도 없을 정치 뿐더러. 고수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정청래 의원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진영 내의 지지자들을 좀 봉합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아마 헤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네. 뭔가 정청래 의원에게 제안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내일 뉴스 나올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의원 악수하는 사진이 나갈 텐데 정청래 의원 표정이 어떨지 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 이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미 대화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월 에이펙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은의 입장도 트럼프의 입장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무르익었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 정치에서 조금 궁지에 몰리고 있고 중간선거가 이태롭잖아요. 그리고 김정은도 지금 이제 러시아와 잘 지내고 있지만은 만약 종전이 된다면은 다음 스텝을 옮겨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거짓말로 해놓고 하노이에서 자기를 처벌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화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계속해서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내오기 때문에 응답할 것이다. 네, 북미 대화 분위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무르익었습니다. 갑작스레 오는 11월이면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만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러브콜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대화도 북미 간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북핵과 관련된 기조나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예.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태까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기조로 해서 많이 이루어왔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비핵화보다는 북핵을 약간의 어떤 인정을 하고 북핵 관리 측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비대칭 전력으로서 북한 핵을 인정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남북 협상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불리한 측면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정부의 구상이라든지 기조가 나와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미국하고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고 가치 동맹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가치 동맹에서 좀 나아가서 뭔가 한국이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으로나 어떤 금전적으로나 한국이 좀 더 기여하길 바라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어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네. 우리 정부가 과연 그런 한미 동맹에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그런 가치 동맹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는 그런 동맹에 힘입어서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 방식이라든지 유연하게 좀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북핵을 이제 공식 인정은 아니어도 대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용인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좀 대화에서 주도권이 우리가 좀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한미연합훈련 기간 반으로 확 준 거 이것도 네. 걱정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예. 참 예측 불가능한 분이에요. 럭비공이 맞고 예.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도 본인의 어떤 생각하는 그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를 모든 언론에서 본인이 공개해버렸잖아요. 이란에 대한 예. 협조.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노땡큐를 했다 뭐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결례죠. 예. 정상 간의 대화는. 예.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하면 아까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 그 중간 선거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고 예. 김정은을 만나는 것만큼 본인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비핵화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자체는 명목상으로는 이란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좀 어느 정도 북한만 외로 둔다는 것은 이란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물러설 가능성은 좀 적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인데 결국에는 철저하게 본인의 중간 선거인데 다만 우려되는 거는 한반도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이 북미 회담에서 패싱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라서 저는 최소한 운전대를 못 잡아도 예. 옆자리에는 앉아서 이번에 예. 이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에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라서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할 수 없어서 굉장히 좀 고심할 것 같다. 그래요. 옆자리에 앉는다는 건 그래도 관여한다는 건데 끝으로 간략하게요. 이번에 이제 연합훈련 확 줄어든 거는 우리가 패싱 당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큰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우려들이 많은 예. 것도 사실이고 사실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도 연결짓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호남 반도체 정부의 구성이 발표되고 나서 미국의 상무장관은 삼성과 ASK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 투자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최근에 지금 호남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 광주의 몇몇 시민단체에서 미군 철수, 미7공군 철수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면서 결코 한미 관계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과연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좀 우려가 되는 점이 많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는 건 좋지만 이제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